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2016년 다스 내부 상황은 복잡해 보입니다. 이상은 회장의 아들 동영 씨는 협력업체 리베이트 수수 문제로 궁지에 몰렸으면서도 대표의 꿈을 버리지는 못한 듯 보입니다. 내가 총괄해서 대표이사로 가는 거를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좀 사단을 그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인 거야, 분위기가. 하지만 다스의 실권은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가 다 틀어진 상황. 시간이 지날수록 버티기 힘든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을 털어놓습니다. 형도 버텨야 되잖아. 근데 회장님이 살아계신데 형이 나가게 되면 너도 입장이 곤란하잖아. 시영이는 저렇게 나가지. 이쪽에서는 나를 없애고 싶지. 타격을 줘야 회장님도 순수하게 말 들을까 싶어서. 대표는커녕 현재의 자리를 지키기도 버거워 보이는 데다 시영 씨 측이 자신을 강등시키는 것도 모자라 아예 쫓아내려 한다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제 문제는 형이 총괄 부사장으로 있는데 강등시켜가지고 뭐 정호영 밑에서 이제 아산으로 보내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다들. 자기들끼리 세 명이서는. 실제로 이 통화 넉 달 뒤 동영 씨는 총괄 부사장에서 부사장으로 강등된 데 이어 다스의 아산 공장으로 밀려났습니다. 벼랑 끝에 선 상황, 아버지 이상은 회장을 마지막 보루로 삼으려 애쓰지만 회사 내에서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아버지에 대한 연민도 함께 묻어납니다. 회장님한테 내일 내가 찾아뵐 거야. 아무한테 안 하고. 회장님 의견이 중요하잖아. 아무리 뭐 필요 없는 의견에도. 전화통화에서 나타나는 동영 씨의 말에선 다스 최대 주주의 아들이나 고위 임원이라기보단 당장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이의 초조함이 묻어납니다.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부인한 지 10여 년. 이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세간의 시선을 의식해 다스를 직접 넘겨받는 대신 제2의 다스를 키우는 방식에 우회 상속을 하고 있다는 의혹은 거셌습니다. 이 회사가 바로 2015년 시영 씨가 만든 SM입니다. 그런데 녹음 파일엔 SM이 다스의 핵심 부품 업체를 인수해 덩치를 키우는 과정에서 SM이나 시영 씨 개인 돈이 아닌 다스 자금이 쓰인 정황이 드러납니다. 은 SM에서 인수한 걸로 하고 자금은 다스에서 나갔다 그러던데. 넌 그거 어떻게 알아? 직접 들었습니다. 김진 총괄부장한테. 제가 이제 이동영 시영 씨 개인 회사엔 거래 물량이 몰리는 반면 동영 씨의 회사는 물량 확보를 걱정해야 하는 정황도 드러납니다. 근데 SM의 물량은 어느 정도 가고 우리가 고모부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물량이 맞는 건 안 맞는 문제. 그거는 중요한 거는 형이 자리가 보존될 때 되는 일. 시영 씨가 쥐고 있었던 건 다스의 자금줄뿐만이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직원의 복직 여부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지 말고 자신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문제의 결정권자가 시영 씨라는 게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요청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나한테 좀 얘기해. 나도 전에 자꾸 들어가지고 뭐가 사실은 제대로 된 내용인지 내가 사실 혼란이 좀 있다고요. 이 사람 얘기하는 거 틀리고 저 사람 얘기하는 거 틀려가지고 정확하게 그럼 나한테 얘기 좀 해줘봐요. 힘을 가진 또 다른 인물로부터 복직을 약속받았다고 하자 단칼에 말을 자르며 안 된다고 말합니다. 현장이고 어디고 복직이라는 게 또 그 복직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스 내 실권을 쥔 시영 씨. 힘에 눌린 사촌형 동영 씨의 말 속엔 한탄이 묻어납니다. 이동형으로서 풀빵 장사라든 닭고야끼를 팔든 시내가에서 우리가 옷가게라든 둘이 형 그러면서 웃으면서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갖다가 동정하고 사람을 갖다. 이동형 다스 부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가족 중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된 육성 녹취 파일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시영 씨가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다 이런 식의 취지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보도가 쭉 나왔는데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앞서 이 부사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다스 지분을 갖고 있는 이상은 회장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스 관계자 녹취 파일엔 이 전 대통령과 이시영 씨가 다스 실소유주로 법적 소유주인 이상은 회장과 자신에겐 실권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검찰은 이 부사장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 불법 자금 조성 혐의를 조사했고 이 부사장은 조사에서 대부분 사실관계를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청업체를 통해 이 돈을 만드는 과정에 이상은 회장,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검찰은 추가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다스의 최대 주주였던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권 씨를 소환해 최대 주주 지위를 내려놓은 배경 등을 조사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이런 표현 거슬리실지 모르겠는데 거슬리네요. 벌써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신비볼 졸라 거슬립니다. 아, 네. 마차님한테 한 방 먹었습니다 지금. 아니 가끔 먹더라고 방송 들어보면. 네. 그런데 나는 무기가 있지. 알았어, 방송 끝. 그래서 그 마이크를 컨트롤 타워를 돌아가면서 하자고. 거슬린다는 걸 말 꺼내기도 전에 지금 이렇게 1분씩 잡아먹으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어? 무슨 말을 갖고 거슬릴지 모른다 그랬냐면 사투리 쓰려고 그랬어요. 허벌나게 추운 날. 진짜 날씨가 허벌나게 춥네요. 경상도 말로는 허벌나게를 뭐라고 해요? 억수로. 억수로 맞겠다. 억수로. 우리 동네에선 존나게. 그 추위를 뚫고 이 방송실에 도착하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유명정님. 안녕하세요, 유명정입니다. 예. 유명정님이 없는 며칠 사이에 야, 유명정의 그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많이 느꼈어요. 빵을 사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아, 참, 그것이 아닌데, 참, 허벌나게 웃기셨어요, 지금. 자, 다음에,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마차님이 방송에 안 나오면은, 왜 안 나오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팬들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또 요즘 새날을 예청하는데, 보니까 마차님이 중간중간에 재밌는 멘트를 많이 날리시더라고. 잘하는데 바쁜 사람을 또 불러다가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애청자분들의 열화와 같은 상황? 그러니까. 사인 100장 해드릴게요. 이따 남으세요. 등에 해주세요. 자, 그리고 소개하기 전에 뛰어나오는 저 목소리가 정말 싫다, 진짜. 신비데이. 자, 신비님 오셨습니다. 존나게 신비한 짱돌신비입니다. 목소리가 제일 좋다 하죠? 그렇죠. 네, 소문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목소리가 특색이 있다고 하대. 희한한 걸 주워 들고 와가지고. 뭐 아니, 특색이 무슨 특색 있어요? 광주시청을 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둘이 대화를 하는데 시청 공무원이 혹시 새날의 신비에 맞습니다. 진짜요? 예,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를 저도 가끔씩 당하는데요. 약간 소름 끼쳐요. 내가 전에 무슨 말 했지? 그 생각부터 떠오른다니까. 저는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지하철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말을 안 해요. 부럽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갈 일이 없어가지고. 목소리가 그런가 봐요. 하긴 뭐 신비님하고 제 목소리 헷갈린 사람도 있고. 제일 기분 나쁜 건 그런 거지. 내가 한참 지나고 있는데 새날에 나한테 신비님 하면 정말 알맞네. 정말 제가 치욕적인 거지. 신비님 생긴 것도 잘생겼잖아요. 특별하게 생겼어요. 신비님은 그래도 우리 관계에 있어가지고 나보다 좀 더 연상이고 그러니까. 제가요? 아니 잠깐만 형이라고 불러봐 시켜 그럼. 푸른나무 형. 제가 88년생이에요. 근데 목소리 비슷한 거로는 정민님 있잖아요. 예. 최정민님은 나한테 말도 못해.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씀드렸죠. 특정한 주파수 음역대의 목소리 구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런 분들한테는 신비가 나오는 건지 푸른 나무가 나오는 건지 내가 옛날에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지가 말하고 지가 답하더라는 거야. 에이 참. 자, 알겠고요. 세 분과 함께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상득 씨는 일어날까요? 과거 정적을 봐서는 일어나죠.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26일 날 어쨌든 분명하게 검찰에 출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 검사들의 조사를 대비 훈련을 하고 있지 않냐 하는 지금 소문이 돌고 있죠. 아마 침대에서는 일어나시겠지만 아마 그 관례로 보면은 또 휠체어에 앉아서 하얀 마스크 끼고 출두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동생이 서울시도 하나님한테 바쳤는데 믿음으로 일어나서 걸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픈 거는 사실 좀 천재지변 같은 게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6일 날 나오긴 나와. 왜 안 나오면 더 나쁜 놈으로 욕 바가지를 먹을 거 아니에요. 나오는데 내가 아파가지고 그것도 갑자기 기절 비슷한 거 해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어. 그래 놓고 나서 나오면 검찰들이 그 사람을 왜 보통 이런 정치인들 보면 고강도 조사라 그래서 막 15시간, 20시간 이렇게 조사하잖아요. 그걸 못하니 이렇게 되면 이제 아프다는 핑계로 나와가지고 응도장만 찍고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딜레이 시키려는 전략이죠.
그런데 이상득이 죄명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yes, no 하면 끝이에요. 예. 특활비 받았니? yes. 돈 어디서 났니? MB가 줬어. 구속.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바로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정상 참작의 여지도 그러니까 있네요. 그렇게 인정하면 구속 안 할 수도 있잖아. 병원에 밥 먹다가 모처 식당에서 밥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지인들이 인공호흡하고 지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알려지는 바에 의하면. 뭐 아프신 분을 가지고 고령을 이렇게 지랄이 뭐예요? 저도 지랄이. 아파요. 지금 염증 생겨 죽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 기사가 두 개예요. 뭐 식사 도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응급실로 갔다 이게 있고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서 발견이 됐다. 뭐야 이거?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인가 진짜? 그러니까 쓰러질 예정으로 채널 A한테 미리 통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두 개였다는 거죠. 시나리오. 그러니까 처음에 기사는 집에서 쓰러졌다는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집에 식당에서 밥 먹다 쓰러졌다. 이게 맞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인들도 사실 이것만으로도 재조사를 해야 돼. 이거 쇼 아니냐? 이게 수사방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권 PD가 참 제대로 지금 짚어봤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그게 중요해요. 윗사람에 대한 A를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제가 볼 때는 그 떡밥을 던진 거야. 나 오래 못해 수사. 그리고 바로 구속시키면 한국적 정서에 맞지 않아. 검찰이 약간 좀 고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 측면에서 측은지심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아마 내일 제가 볼 때는 휠체어로 타고 갈 확률도 좀 있고. 안타깝다 진짜. 안타깝죠.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은요. 이 이상득 씨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고 고령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분은 굉장히 정정한 편인데 제가 아는 어떤 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 있죠. 살인사건 났었던 부분. 그분도 가해자분이 80이 넘었는데 구속 수감됐어요. 뭐 이상득 씨라고 뭐 구속 수감 안 될 이유가 있나요? 죄를 졌으면 증거인멸의 여지가 있으면 이건 뭐 구속 수감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건도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원래는 구속 사안인데 고령에 병이 있는 걸로 지금 풀어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득은 나 최대한 아파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계속 해줘야 돼요. 쓰러진다고 하는 게 이런 거 있잖아. 푹 쓰러진 뒤에 정신이 멀쩡해. 쓰러지고 그 인증 한번 남겨주고. 사실 병원에 가면은 특별한 지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력이 세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서 비슷한 거 하나 끊고 그래놓고 이 사람 검찰에 가가지고는 짧게 난 출석했어 정도의 이야기만을 남겨두고 나오게 되면 검찰은 수사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하고 그러면 최대한 이명박에 대한 수사도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연 전략 이상득 이하도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상득 씨가 최근에도 언론에 보면 막 부축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 아픈 거를 계속 밖으로 사인을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지금 남자 여자 뭐 약간 차이가 있지만 80 정도라고 되지 않습니까? 이상득도 사실은 80 조금 넘은 굉장히 정정하고 사실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젊어요 아직. 요즘 그렇습니다. 80은 나이도 아니지. 그렇지. 팔팔하게 막 날아다니고 테니스 치고 하잖아. 근데 어쨌든 이상득이 과거 사람인 건 맞아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과 검찰은 동정을 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MB가 그만큼 국민한테 대한 최소한의 A를 지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 죄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상당한 죄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 1%도 좀 동정론이 좀 일지 않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그래서 강도 높은 수사를 좀 해야 된다. 그래야만 붕괴된 국민들의 자존감을 좀 살려줄 수 있다. 얼마만큼 MB 때문에 많은 것이 붕괴가 됐고 사실은 제가 박근혜를 굉장히 사랑했잖아요. 우리 예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박근혜를 이렇게 망치게 만든 장본인도 MB거든요. MB부터 모든 부정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 특활비 활동도 MB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MB가 적폐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사는 강도 높게 해달라라는 것이 지금 국민 80%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상득은 그렇지 않아도 그런저런 게이트 비슷한 거에 많이 얽혀 있잖아요. 국정원 돈도 돈이고 어떤 집단으로부터 어떤 돈을 받았는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실제로 그 정도로 비리 부패 구조의 핵심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상득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면 이명박은 그만큼 시간을 번다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동영 다스 부사장의 통화 내용이 우리 방송으로도 이미 나갔습니다만 일파만파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실제로 말하는 것들 족족이 누가 봐도 그런 거예요. 서로가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뉘앙스로 다 나와요.
이상은이 바지 사장이고 이동용도 거기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사실은 건물주가 자기 집 아래 1층에다가 원래 장사하던 사람들 쫓아내고 커피숍 차려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바지 사장인 형님인 이상은이 자기 아들 어디 갈 데 없는 놈 꽂아서 이제 막 부사장 시키고 막 했어. 근데 사실은 실소유주인 이시영이 이제 치고 딱 들어오면서 뭐 그런 식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빠르게 이시영 체제로 바꾸고 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조언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요. 이상은, 이상득, 이명박 이런 어떤 서열상에 있어서 가장 돈 많은 이명박의 자식을 자기 원래 주인인 사람이 자기 꽂아 놓으려고 보니까 지금까지 대리해서 다스를 끌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들이 이렇게 쫙쫙쫙쫙 나와요. 녹취록 한번 또 읽어볼까요? 아버님, 이상은이죠. 아버님이 시영이하고 MB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MB하고 좀 다치지 않기 위해서 좀 천천히 승진해라. 천천히 승진해라. 그거 맞는 말이었어요. 다음에. 나도 회장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런 꼴을 당하니까 내가 울분이 터지지만 이 얘기를 회장님한테 하지 못하는 게 마음이 아프다. 어차피 희생하는 거잖아. 회장님도 희생했잖아. 우리 느낌 그대로예요. 예. 신감사가 솔직히 말해서 시영이 편이지. 잠깐만 여기서 정황이 이제 필요해요. 네. 신학수라고 하는 다스의 감사가 이 동영한테 사표를 보내요. 너 나가야 되겠다. 출퇴근 버스 관련된 그렇죠, 비리 그렇죠. 혐의로 돈 받은 혐의로. 신감사가 솔직히 말해서 시영이 편이지. 내게 그건 안무개하고 동영이 문제니까 이 건은 이 부사장이 사표 쓰면 되는 건데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기분이 좋겠어? 다음에요. 사촌동생. 이시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촌동생이. 네. 사촌동생이 이동영. 형을 해코지하고 형을 나가라고 해도 내가 똑같은 놈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당장 내가 나갈 순 없는데 내년 몇 년 걸려서 나가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 분명히. 밖에 나가서 뭘 해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쫓아내야지 지금. 그러니까 이 녹취록의 정황을 보면 확실하네요. 이상은, 이동영 이 라인을 내치고 이명박, 이시영 라인으로 갈아치기 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너무 급하게 무리하게 추진하고 들어오니까 오히려 이동영이가 충고하는 거네요.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면 탈락. 그러니까 신기한 게 그렇지 않아도 저 자리를 비워줘야 이시영이 막 들어가고 이러는데 네. 마침 이동영이 그 비리 부주에 하나 걸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딱 좋은 타이밍이 돼서 나가라는 압박을 주니까 지금 통화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막 억울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읽어온 것인데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때 이 녹취록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단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다스의 원래 종잣돈이 도곡동 땅 1000평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도곡 땅은 사실은 이상훈과 처남인 김재정 씨의 공동 명의로 돼 있었고, 이게 지금 증명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다스에서 이시영이 본격적으로 주인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동영이 추락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 과정에서 이제 비애감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럴 수 있는 거냐? 우리 아버지도 희생했는데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적어도 도곡동 땅 다스의 종잣돈이었던 도곡동 땅 1000평, 이거에 이상훈과 김재정이 사장이 아니라면 이상훈과 김재정이 어떻게 이 도곡동 땅을 매입하게 돼 있는지, 그다음 이 매입 자금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밝히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검찰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시기만 저는 저울질하고 있고 확인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이 녹취록이, 그래서 제가 충격이라고 얘기했던 말은 이 녹취록 자체가 이상은이 회장이 아니라는 거를, 주인이 아니라는 거, 다스의 주인이 아닌가를 증명하는 것이고, 그러면 역으로 추적해서 도곡동 땅이 이상은 거였는데 그럼 이걸 종잣돈으로 다스를 만들었는데 왜 이동영이 길을 못 피는 거냐? 아버지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있었다면 여기 이상은의 출처만 밝히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간단합니다. 다스 지분이래요. 이상은이 지금 현재 47.26%고요. 그렇죠. 50% 이상은 주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김재정한테 상속받은 권영미가 있을 것이고요. 등등 해서 지금 실제로 가장 대주주가 이상은인데 이렇게 정황들을 보면 확실해.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야. 근데 문제는요, 이게 법적으로 증거가 되진 않죠. 녹취에 있어서의 불법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녹취에 있어서의 불법성은 뭐 이거는 재판정에서 판사가 가려주는 거지만 검찰은 당연히 수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들이밀었을 거예요. 또는 소수로 활용할 수 있고. 소수라고 해서 뭔 말인지 했네. 소스. 다르면 안 돼? 이동영이 그 검찰에
출석하면서 한 얘기가 있죠. 우리 아버지 거에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검사가 바보가 아닌데 그것도 들었을 거예요. 뉴스로 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두 개 놓고 어떤 게 맞아?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 거 맞아요라고 했으면 제가 신뢰를 하겠는데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거든요. 네. 생각한다. 아버지 거라고 하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아버지 거라고 하면 되는 건데 이거 여기서부터 거짓말이 되는 거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김재정 씨 아내가 지금 23.60%를 갖고 있는데 이거 돈 어디서 났냐 물어보면 돼요. 이미 게임 끝났어요. 제가 볼 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김재정 씨 아내가 23.6%를 가질 수 있게 됐는지 출처만 밝히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김재정이 그걸 어떻게 갖게 됐는지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런 얘기인 것이고 나머지 뭐 청계재단하고 김창대의 동창이 가졌는데 이 녀석도 너 4.20%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이거 물어보면 이게 굉장히 간단해요. 자금 조달하는 게. 그래서 이미 제가 볼 때는 검찰에 모두 다 확보됐다. 저는 이명박의 구속에 시간 조율만 남았다. 그리고 그 모양새만 갖추는 데만 이제 됐다. 이런 겁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좀 더 그림을 크게 보고 있는데요. 검찰이 거기까지 저처럼 이렇게 음모론을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다스 대부기공이 만들어진 당시에 현대그룹에서는 계열사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가의 누군가가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사장이나 실소유주로 되어 있는 회사로 만들어서 하청업체를 만들어서 시트를 생산하게 하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사실은 현대그룹 차원에서. 그런데 이 중간에 있었던 일이 전혀 안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관계자가 이명박이라고 의심되는 사람 빼고는 다 죽었어요. 이미 세상에 없어요. 현대그룹에서 그 회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죽어서 사라지고 사람들이 증언할 사람이 없어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현대그룹 차원에서 진행하던 것이 이게 갑자기 대부기공이 현대그룹 거가 아닌 전혀 다른 별개의 단독 회사로 설립이 돼요. 빼앗았다. 오, 그러니까 이제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명의를 빌려줬다든지 명의를 빌려줬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더 커요, 사실은.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게 이 다스라는 회사는요. 2017년도에 세계에 700만 대 이상을 팝니다. 전 세계의 차를. 그런데 여기서 승용차 비중을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판매한 차 중에 최소로 승용차를 한 반 정도만 잡았다고 봐도 다스는 이제 승용차 시트를 제조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한 3,400만 대 여치를 납품을 했다는 얘기예요. 다스가. 엄청난 회사거든요. 사실상 대기업이지. 예, 주진우 기자의 말에 의하면 현대기아차의 승용차 부분 시트 납품량의 90%를 책임진다고 그래요. 독점이네 거의. 뭐. 독점이에요 거의. 이것도 전 조사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큰 고리를 봤을 때 대부기공이 만들어진 단계 그리고 그 현대기아차가 왜 이렇게 일감을 몰아주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하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죠. 고환율 정책. 그래서 우리나라 수입업체들은 거의 다 망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환율 때문에. 그런데 이때 가장 큰 특혜를 본 게 삼성과 현대그룹입니다. 그러면서 수출이 막 날개를 달고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매출이 늘어나면서 덩달아서 다스도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해외에 이제 미국이 직접 투자를 하거든요. 공장들을 지면서 다스도 중국, 미국, 유럽 이렇게 다스가 똑같이 공장들을 짓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90%를 납품을 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검찰이 좀 더 이걸 더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법인, 체코 법인, 브라질 법인, 미국 법인, 터키 법인, 인도 법인. 거기가 현대자동차 어마어마하죠. 제조 공장이 있는 그렇죠. 곳이에요. SM도 지금 다스가 협력사도 인수했고, 그다음에 DMI도 2017년에 인수했죠. 그러니까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새날 초창기에 할 때 우리가 MB 털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MB가 마지막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대기업이다. 그 완성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지금. 그러니까 통치자 대통령의 마지막 꿈은 재벌이다. 근데 이젠 다 온 것 같기는 해요. MB를 부를 일만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다스 관계사를 지금 2주일 사이에 2번 털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다스도 다시 한번 털었고, 방송은 오늘이요. 다음에 납품업체 금강 등의 사무실을 털었고, 다스 강모 사장의 자택을 또 털었고, 그 다음에 천암택 아까 말했던 김재정의 부인 권영미의 자택도 털었고요. 그렇죠. 이 정도 털었으면은 더 이상 털 게 뭐가 남았지? 다 털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스와 관련해서는 다 털었죠. 네, 다른 거는 이제 다른 범죄들은 아직
많이 남았고요. 특활비 같은 것도 아직 멀었죠. 근데 어쨌든 다스와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이 게임 끝. 왜 그러냐면 재판부가 압수수색 영장을 내줄 때 근거 없이 안 내주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게 정쟁화하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을 거란 말이에요. 검사들이. 그렇다고 치면 이제는 팩트 중심으로 다 체크가 됐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 또는 증거를 입수하는 과정만 남았다. 그래서 지금 좀 빠르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다음 주가 디데이 아니냐라고까지 예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시 뭐 정리를 한다면요. 다스의 관계사를 떠느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금강 같은 경우도요. 김재정의 부인이 현재 금강의 최대 주주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하청업체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얘들이 이런 방식이잖아. 다른 사람 차명이나 이런 걸 끌어다가 하청을 주는 것마저도 다 지들이 다 해먹어버리는 상태. 그러니까 사실은 관계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계열사인 이런 상태인 경우잖아요. 그래서 금강이 MB 비자금의 저수지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바로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외부에서 돈을 그런 식으로 자금 세탁해가지고 다시 뭐 다스로 보내주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MB를 소환하기 위해서 모든 그림에 필요한 모든 걸 다 맞춰놓고 이제는 검찰은 이제 팀이 다르잖아요. 다스 수사하는 팀하고 지금 특활비 수사하는 팀하고 다른데 두 팀이 조율하는 일만 남았다고 봐요. 근데 올림픽이라는 변수 때문에 조율하는 것밖에 안 남았다. 그 사이에 막 부르긴 좀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관련돼 있을 만한 곳, 티끌이라도 나올 만한 곳은 다 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스라는 회사가 얼마만큼 무시무시하게 확장을 했던 회사냐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 같아요. 많이. 작년 우리 2017년도에 다스 계열사 중에 그 시트 프레임을 제조하는 디모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게 다스에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하던 회사거든요. 이 회사를 100만 원에 인수를 해요. 이런 식으로 아마 금강도 그냥 가만히 이 상태로 그냥 지나갔었으면 올해나 내년쯤 되면 뭐 한 1,000만 원 정도 인수하고 이렇게 그냥 완전 계열사 해버리는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차명으로 다 자기 건데 아예 그거를 이제 이시형 중심 체제로 해가지고 그렇죠, 예. 진짜 계열사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대기업으로 만들려고 한 거죠. 사실은 이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제가 언젠가 우리 방송에서 포항 갔다 왔다는 경주 시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주에서 굉장히 경주 시민들이 MB 형제들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경주의 모든 돈을 MB 형제가 다 빨고 있다라는 소문이 입으로 전해져서 굉장히 불신이 지금 크거든요. 그래서 경찰도 탄력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부당 거래, 내부 거래로 또 중복 출자를 통해서 회사를 벌려서 대기업으로 만드는 과정이 지금 이제 스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금강도 지금 압수수색 그렇고 IM도 지금 압수수색 그렇고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혹이 있는 데는 국내는 거의 다 대부분이 압수를 했다. 다스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제 검찰은 전부 다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로드맵이 다 끝났다.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끝나서 언제 시기가 이제 되는 거냐만 남았다. 그런 측면인데 이제 이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다스 얘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많은 다른 비리들은 이제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렇죠. 예. 네. 특히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이상득의 아들이 있어요. 이지형이라고. 있지. 네. 근데 이 사람이 싱가포르로 이민을 갔고 전체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싱가포르 국적까지 취득한 거는 정말 구린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여러 가지 비리 중에서 우리가 왜 맥쿼리 같은 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검은 머리 외국인.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에서 투자자가 들어온 게 아니라 사실상 이명박의 돈이 들어간 회사인데 외국계 회사인 것처럼 들어와서 한국의 웬만한 그 기반 사업들 있잖아요. 고속도로, SOC 사업 이런 것들을 해먹었던 게 바로 그 중심에 이지영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는 아직 수사도 들어가지도 않았죠. 맞아요. 네. 아 정말 이거 그 검은 거대한 흑막이 가려져 있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빙산의 일각이 뚫리기 시작했죠.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구속되면 구속 상태에서는 MB를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가 편해요. 하나하나 네. 이제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수계가 구속이 되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불어요. 그런 거. 네, 관계자가. 그러니까 구속과 비구속은 엄청 차이가 나니까. 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네. 많고 이미 구속되기 전이고 소환되기 전인데 이미 불기 시작했고요. 저는 제일 억울한 게요. 부정선거입니다. 그거는 지금 아직 건드리지도 못했는데. 맨 나중에 지금, 왔고. 예, 지금 솔솔 나오고 있죠. 부정선거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게이트의 구조는 이렇게 돼. 검찰이 운을 띄우고 언론들이 같이 수사해서 지금 계속 그런 형태잖아요. 단독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MB는 이제 무너졌다고 보고. 근데 문제는 이명박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마다 다스 등에 대해서 부인하잖아요. 2007년 7월 달 한나라당 후보 청문회 때 했던 말.
제가 뭐 내 회사 같으면 현대 그만뒀을 때 차고 앉았죠. 할 일도 없고 놀 때인데. 제가 뭐 내 회사 같으면 현대 그만뒀을 때 차고 앉았죠. 할 일도 없고 놀 때인데. 이 도둑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명박은 정치에 관심이 있었어요. 국가의 돈을 해먹는 게 가장 이득이라고 생각했어요. 박정희 있을 때 청와대에 들락거릴 때부터. 이 사람 그래서 그 현대건설 사장 회장을 지내해 오는 과정에서 정치적 욕심이 엄청 많았던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공무원들과 오랫동안 교류를 통해서 어떻게 국가 돈을 빼먹는 방법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서울시 때 그거를 트레이닝 해본 거예요. 어떻게 돈을 빼먹고 어떻게 건축법을 완화시켜서 어떻게 돈을 뜯어먹는지 이걸 다 배운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재산이 많은 것은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아마도 그 시작의 돈도 불법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깨놓고 야, 뭐 월급쟁이 사장이나 회장이 뭐 이렇게 재산이 많아? 이 소리 듣기 싫으니까 계속 뒤로 빼돌려가지고 자기 친인척 명의로 지금 회사를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이고요. 2007년 그 해 8월달 한나라당 후보 경선 때 이때 무대 위에 올라가서 유명한 그 낙검수에서 굉장히 많이 회자됐던 바로 그 발언이죠. 똑같이 해야 돼요. 이때가 마찬가지? 바로 시장직이 내려놓고 난 그 해 딱 한 해만 지금 공직을 맡지 않았을 때죠. 뭐 도곡동이 어떻다고요? BBK가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비슷해. 뭐 도곡당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비슷해 목소리가. 하도 많이 들은 거라서. 아니야 같은 학교 동문이라 그래. 다 그쪽 사람들 다 목소리가 그런가 보네. 비슷해. 네. 그 다음에 2007년 11월달 한나라당 의원총회 당시에 검찰이 조사가 되면 되는 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밝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또 저 자신은 거기에 대한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진짜 비슷해. 검찰이 조사가 되면 되는 대로 우리 국민들에게 밝혀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또 저 자신은 거기에 대한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 무슨 윤동주의 시를 읊는 것도 아니고 요거는 뭐냐면은 2007년 11월 정도 되면은 사실 이명박 대세론 비슷한 게 퍼져 있을 때라 돌릴 수 없는 상태이고 제가 그래서 오늘 나간 방송에는 그 이야기 했잖아요. 분명히 여론 조작을 통해 가지고 압도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는 검찰 조사해봐 나 다음 대통령이다 요 느낌이 그냥 이렇게 막 뱉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의 마지막 송년회 평생의 마지막 송년회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 했죠. 그건 나한테 물어볼 것이 아닌 것 같다. 국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저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해왔는데 다스, BBK 이런 것들이 10년 전 대선 때 이명박에 계속 발목을 잡았지만 주가 조작 그리고 횡령인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 공적인 자금을 가져다가 횡령해가지고 주가 조작도 하고 그걸로 비자금 만들어가지고 각종 빼돌리고 뭘 하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범죄성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명박의 발목을 잡을 수 있었으나 특검의 도움으로 싹 빠져나와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라도 제대로 밝혀지면 이명박은 출석해서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해서 나중에 구속이 된다. 그리고 나서 대국민 향해서 한번 제대로 마지막 기자회견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성을 해야지.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아니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반성할 기회를 줘야지. 아니, 반성할 기회도 주면 안 돼요. 왜요? 얘는 반성하면 안 돼. 계속 죽을 때까지 감옥에 살아야 돼. 그리고 돈을 다 추징해야 됩니다. 이 부정자금 다 추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스 하나 아닙니까? 이제 다스 하나라니까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내 수사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너무 많아요. 지금 그 이명박이 전과 13범인가 그렇죠. 지금 올라갔죠. 14범. 14범이죠. 한 18범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한 30범까지 한 번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그럼 그거는 나한테 물어볼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보란 얘기였을까요? 난 이게 궁금해. 그러고 나서 성명서 발표할 때 이제 나한테 다 물어보라고 그렇게 말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자기잖아, 그럼. 그렇죠. 근데 방송 오기 전에 외부자들 재방송을 보고 왔다가 정말 충격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김효재가 나왔거든요. 공포까지? 네. 근데 그 김효재가 예전에도 토론 프로에서 나오는 거 보면 그 토론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안 좋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보는데도 심장이 울렁거리는 막 이런데 이제 출연자 중에 이제 우리의 김갑수 작가님이 계셨었어요. 굉장히 열받았지만 굉장히 많이 참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뭐라 그랬냐면 아직 확실한 정황이 없는데 생중계를 계속하고 이게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노 대통령
봉화마을 근처에서 죽치고 앉아있는 기자들이라던가 헬기 띄우는 거 그 장면이 잊을 수가 없는데 자기네들은 지금 뭐가 억울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김효재 같은 사람이 나와서 뻔뻔하게 하는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체포할 때 경주가 있을 때 체포해서 헬기 띄우고 경주 수업도 계속 따라오면 진짜 되겠네. 헬기는 꼭 띄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오픈카에다가 앉혀서 데리고 와야 되겠는데 카메라에 잘 찍히라고. 쪽 사람들의 이야기들 중에 새누리,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그 지도부에서도 그런 이야기해요. 언론들이 막 너무 그런다고. 그것은 지들이 할 말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을 정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론들이 하고 있다고. 그것을 마치 문재인 정부가 언론을 또 시켜서 하는 양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할 때는 직접 언론을 통제했잖아요. 컨트롤해서 그렇게 언론 프레임을 짰던 거고, 지금도 그렇게 청와대에서 언론들을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자기가 그랬으니까. 네, 자기가 그랬으니까. 자, 알겠고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다스 이야기는 끝냈고, 국정원의 특활비 이야기가 나왔고, 저번에는 대북 공작비? 이것도 지금 유용한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 더 있어. 해외 공작금도 유용을 했어요. 맞아, 이게 대북 공작금하고 다른 개념인데,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열심히 하면 좋지. 우리들 입장에서 뭐 해외에 가서 뭘 하고 대북 공작도 하고, 국정원이 북한에 간첩을 보낸다고 한들 그걸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그런데 전시가 아니고 평시에 국정원의 역할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지는 사실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이명박은 이런 쪽에 정말 아주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거죠. 야, 이거 이렇게 갖다가 대충 써도 국회에 가서 까발릴 수가 없는 돈이잖아.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해외 공작금도 유용해가지고 그 돈을 그냥 자기들끼리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만 썼으면 1차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런데 공작금이 남은 금액들을 원래 불용처분이라고 해서 그 국가에 기속시켜야 되거든요. 불용금. 불용금으로. 그런데 그거를 다시 편성을 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특별로. 그런데 제가 이제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보니까 얼추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약 5천억 정도 규모가 돼요. 그다음에 각 부처가 좀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1조 한 3천억 되는 거 아닙니까? 연간. 그런데 국정원 것만 따지면 5년 동안 2조 5천억의 특활비가 지금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평균치로. 그런데 이곳에서 국내와 해외의 공작금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국내 공작금 대부분이 간첩을 잡거나 또는 정보를 입수하는 데 사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특수활동비가. 그런데 또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간첩들을 이렇게 간첩 활동비를 주거나 뭐 이런 거겠죠. 우리가 안 봐도 알겠지만.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다 불법 감청 장비를 구입하고 또는 그 야당 유력 인사 한명숙과 지금 박원순 뒷조사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특활비로. 그래서 이렇게 악용한 데 대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게 국내 특수활동비라는 겁니다. 근데 해외 특수활동비로 사실 이제 스탠포드 대학과 관련해서는 그런 그 빙산의 일각이고요. 빙산의 일각이고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명품, 이명박 부인 명품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플러스 가족까지 다 대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개인 돈으로 다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이거는 전부 다 전액 추징해야 될 국고비고 혈세입니다. 아니 근데 국정원은 왜 이렇게 돈이 많아요? 특수활동비의 3분의 2 정도를 국정원이 쓰고요. 나머지는 뭐 청와대, 국회, 뭐 하다못해 대법원 이런 데 쓰는데 그게 바로 눈먼 돈이라니까요. 나머지 특수활동비는 그런 식으로까지 비밀에 붙여지지 않는데 특수활동비 개념이 일단 국회 보고를 사실상 피해갈 수 있어요. 이건 국가 보안과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할 수 없다. 다만 국정원 내에서도 완전히 당나라가 아닌 이상 누가 돈을 가져가면 저 1억만 주세요. 알았어. 너의 이름은 비밀로 붙이노라. 이게 아니고 출납을 할 때는 가져간 놈. 그렇죠. 여기에 대한 이름이 남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해외 공작금은 그 대표적인 용도 중에 하나가 권세훈이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도피를 하려고 할 때 스탠포드 대학에 200만 달러 이렇게 송금하면서 거기다 마치 기부하는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개인 착복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너무 많이 갖다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경천동지할 만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박근혜 시절을 겪으면서 너무 놀라운 사건들을 많이 겪어서 지금 담담해서 그렇지 지금의 이 원세훈 시절, 이명박 시절의 이 국정원이 특활비를 이렇게 유용했다는 이러한 것은요. 그냥 유용한 게 아니고 박근혜 정부하고 또 다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무자들까지 이거를 다 유용했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그 고위급들만 해먹은 게 아니고 실무자급들까지 같이 해먹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국정원이 우리가 현재까지 밝혀진 거 정도만 적폐스럽겠느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일단 지금까지 의혹으로 밝혀진 게 대북 공작금 특수활동비가 어쨌든 국내 야당 불법 사찰에 사용됐고 시민사회단체 불법 사찰에 사용했고 이거를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각종 사회 시민사회 정치계의 유명인사들 핸드폰을 다 들여다봤다는 거 아닙니까? 박원순 시장도 당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 민간이 무차별 사찰을 했죠. 정진수 주무관 양심 고백에서 나와 있듯이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 입막음을 하려고 현금을 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용으로 전부 다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이게 과연 여의도로는 돈이 스며들어가지 않았겠느냐 봅니다. 당시 여당 중진들 또는 유력 정치인들한테 이 활동비가 들어가지 않았겠냐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밝혀져야 특수활동비가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정치권에는 여의도까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양이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세훈이 부인 호화 펜트하우스 같은 데는 이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냥 추진하면 되는 거거든요. 한 방 먹고 돈 추징하면 됩니다. 어차피 구속되어 있으니까 또 부인도 있으면 같이 구속하면 돼요. 한 방 쓰게 해주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금단의 영역처럼 느껴져 있는 게 이게 정당으로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선거자금으로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또는 아까 원세훈이의 잘못을 덮을 요량으로 또는 사회 이슈화를 시키지 않는 요량으로 언론계와 정치계에 또 들어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돈을 누가 얼마 가져갔고 얼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돈으로 무엇을 했냐가 중요합니다. 블랙리스트 이걸로 만들었어요. 이 돈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건 이제 국내 대북 공작금 특수활동비고 해외 공작금은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겨우 밝혀진 게 스탠포드 대학 정도 지금 밝혀진 거고요. 이 돈 규모도 어마어마할 것인데 이 규모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5년 동안 지금 시대가 말이죠. 간첩을 이렇게 키우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남한으로 간첩을 보내서 정보를 입수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다 인터넷에 떠돌기 때문에 검색만 잘하면 또는 해킹만 들어오면 다 정보 공개되는데 왜 어렵게 간첩을 심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간첩이 없는데 간첩을 만드는데 또 돈을 썼잖아요. 그렇죠. 예. 가짜 간첩을 만드는데 돈을 썼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돈의 규모이기도 보다도 이 돈을 어떻게 썼고 누가 소비했냐 이것까지 가야 끝난다. 반드시 여의도까지 가야 된다. 이 수사는. 저쪽에서도 반박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언론들이 계속 털어대는 상황이라 반박을 못하고 있어서 찍소리 못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문제는 이제 홍문종이라고 하는 친박 정치인이 자금 세탁이랄까요? 최민희 의원 방송에서 한번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홍문종이 사무총장으로 있던 상황. 사실은 정당의 사무총장은요. 형식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공천관리위원회 같은 거. 사실상 실세죠. 예, 우리가 말하는 실세. 공천관리위원회 같은 걸 만들 때 사무총장 입김이 가장 많이 작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당대표가 더 입김이 있겠지만 사실상의 복심이 사무총장이니까. 그래서 당대표가 누군가가 선거로 당선되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사무총장에 임명해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지방선거나 이런 선거 때 홍문종의 사학 경민학원이죠. 의정부의 경민학원에 기부를 해. 그 돈을 어떻게 한다고요? 홍문종한테 뭔가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은 경민학원에게 거액의 돈을 기부 행위를 하든지 100만 원짜리 물건을 1억에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돈이 들어갑니다. 경민학원으로. 그리고 홍문종은 그 경민학원에 들어온 돈을 갖다 쓰는 거죠. 세탁을 했죠. 예. 그래서 경민학원이 홍문종 입장에서는 자금 세탁을 하는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저수지였던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받은 돈을 미술품으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경민학원이라는 이런 그 하나의 울타리에서 돈이 돌다가 보면 이 깨끗한 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언론에서 나오는 거는 교비 횡령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학원의 그 교비 횡령을 한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더 심하게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뇌물죄 뭐 기타 등등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횡령으로 봐야 될 것은 아니고 그거보다 더 넓게 자금 세탁을 한 범죄에 쓰이는 돈을
자금 세탁한 이 혐의까지 같이 봐야 되고요. 이게 이명박 정권에서 이명박이 했던 다스를 통해서 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홍문종이 친박 중에 핵박이죠. 핵박인데 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중앙선관위 조직 총괄본부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한 건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20여 명의 지역 정치인과 기업인들한테 어쨌든 10억대가 넘는 밝혀진 것만 지금 10억대가 넘는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해직되기 전에 그때 당시에 그 구청장도 사실은 10억을 주고 공천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이거는 의혹입니다. 밝혀진 건 아니죠. 그중에 이제 3, 4억이 사실은 선거자금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메커니즘이 확인됐다는 데 대해서 좀 경악스럽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한간에 떠드는 소문 있잖아요. 당시 새누리당에서 공천 받으려면 10억 필요하다. 그죠? 국회의원 15억, 지자체장 10억 또는 7억 사이. 이렇게 지금 한간에 소문이 돌았는데 이게 지금 밝혀진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지금 사실로 밝혀진 거, 의정부구 조그만한 중소도시에서 10억을 땡기면요, 미친 듯이 경쟁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12년 이후에 보통 대부분이 친박이 다 장악했을 때 온갖 권력의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누구한테 줄을 서야 내가 지금 관직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금방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엄청나게 갖다 준 거죠. 그리고 이 밝혀진 10억들은 지금 의혹으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10억들은 빙산의 일각일 거다. 사실은 조직총괄본부장 출신이면서 새누리당 사무총장 출신이면요, 이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려요. 사실은 모든 내적인 실무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일겠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사실은 검찰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홍문종을 지금 찾느냐. 성완종 리스트 때도 홍문종이 나온 거 아시죠? 네. 2억인가 3억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부정선거의 뿌리를 좀 찾는 게 아닌가, 검찰이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조직총괄본부장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금의 흐름을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조직총괄본부장이면. 그러면 이게 지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다음 수사까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제 추측이 좀 떠오르고 있어도 굉장히 적소적시에 관련자를 소환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홍문종에 대해서 정말 분노스러운 게 이겁니다. 이 경민학원이라고 아무리 사학이지만 이게 학교잖아요. 거기서 수많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공부하고 졸업하고 했을 거라고요. 지금도 공부하고 있을 거고. 그 학생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재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환치기 수법 같은 일을 하냐고. 그러면 그 미래를 책임져야 될 그 학생들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이 얼마나 분노스럽고 참담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창피하죠. 옛날 같으면 신문을 봐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이라 잘 몰랐을 수도 있는데 요새는 SNS가 이렇게 다 있는데 다 애들도 다 알죠. 신성한 사학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유명정님, 저 흥분하신 유명정님이 홍문종이야. 내가 홍문종의 경민학원에다가 기부는 왜 다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막 그렇잖아요. 예. 그 기부한 돈을 그게 1억이 들어갔어. 그러면은 그 경민학원이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 무슨 미술품 같은 거를 100만 원짜리를 1억에 사. 학생들한테 주라고 한 기부금을 왜 미술품을 사는데 써. 그러면 그 미술품을 판 놈이 홍문종의 측근이야. 뒤로 만나가지고 엄마 그거 줘. 이렇게 되는 거야. 캐시로. 에이씨.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학들 90%가 부패해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사학을 손보지 않으면 저는 비리의 온상을 발본색원 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철학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사학법 만들려고 할 때 이명박, 박근혜 다 나와가지고 촛불을 했다는 게 바로 이 사학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예. 박근혜도 사학재벌이고요. 맞아요. 홍문종도 사학재벌인데 나경원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학생들을 인질로 두고 거기에서 자금 세탁하고 이게 홍문종만 그러겠어요? 이런 어떤 구조들이? 하나 예를 들면 인천에 유명한 선인재단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이게 백선엽, 백인엽의 이름을 따서 선인재단이거든요. 그거 박정희가 만들어준 거예요. 선인재단을 준 거예요. 하사. 쌍엽재단이구만. 네. 그래서 선인재단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다니는 학생들은요. 그 당시에는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심지어는 백인엽이 재단 이사장이 학생들을 보고 선생님이 때리지를 못하게 했대요. 선생님들을 팼어요. 백인엽이. 그러면서 야, 이 자식아. 쟤네들이 한 달에 내는 돈이 얼마인데 네가 때려. 이랬었다는 그 선인재단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학생들을 치부의 수단으로 봤던 거예요. 이 사학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악한 무리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외부에서 감사 한 명 더 들어가게 하는 사학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비리 구조를 조금 더 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자는 거였는데 결사항전에서 결국은 그거를 막아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부패가 훨씬 더 깊어졌다고 보는데 굉장히 깊어졌죠. 그래서 이 홍문종 사건은 저는 검찰이 굉장히 큰 줄기를 잡았다. 그러니까 6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검찰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쨌든 저는 2012년 대선의 불법 자금까지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것이 암시하고 있어서 이 홍문종 사건은 굉장히 집중돼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성완종 리스트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버린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도 다시 재조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유심 있게 좀 관심을 가져야 놓으면 2012년 불법 대선 선거가 같이 맞물려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그런 정황인 것 같아요. LCT 비리 문제로 배덕광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국회마다 한 놈이 누구지 했던 바로 그 배덕광이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는데 홍문종도 머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스 24회 괴담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차고요. 제가 하려고 하는 괴담 이야기는 내가 사람을 쉽게 믿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이야기는 벌써 했잖아요. 450만 원. 450만 원. 그때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제가 사회 초년생 때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는 제가 한 중견급 정도 됐을 때. 또 450을 뜯긴 거예요? 450보다 이번에는 스케일이 좀 큽니다. 제가 이제 국내에 진출한 프랑스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뭐 외국계 법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외투 법인이라고 해서 규모가 다 크지는 않아요. 이제 사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직원들 몇 명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영업 직원이 어떤 다른 거래처 사장님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보니까 이 나이 치고는 영어도 제법 하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서 동시통역을 할 일도 줄어들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같은 고향 출신이고 뭐 자기 와이프가 우리 고등학교를 나왔고 뭐 나의 대학교 선배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감도가 이제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업체 사장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사장님하고도 잘 이야기가 통하고 하니까 굳이 제가 미팅에 안 들어가도 둘이 알아서 하고 하는 게 이제 편해서 이제 그 업체하고 이제 거래가 많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후에 이 사장이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가 국내에서는 세일즈를 그래도 좀 자리가 잡혀 있으니까 우리랑 같이 M&A 형식으로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같이 해볼 생각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렇게 조인트 벤처식으로 하게 된다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본사에 얘기를 했더니 그럼 그 사람 한번 보자 해가지고 사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 업체 사장하고 셋이 프랑스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한 4일 정도 갔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갔던 출장들 중에 가장 힘들었던 출장이었어, 정말. 다시는 내가 누구를 모시고 이렇게 가는 출장은 넌 정말 안 되겠구나. 아니, 그때 그 가방이 뭐 무거웠어요? 아니, 부모님 모시고 갔을 때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거는 그래도 여행인데 이번엔 출장이니까 제가 너무 이제 긴장을 하기도 했고 가방이 무거웠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막 100m 가서 카페 가서 앉아서 커피 마셔야 되고 담배 피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딜 가면 갈 때마다 커피 마시고 담배 피고 이거를 계속 하는데 이 사람 이 사람이 계절치.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밥을 잘 안 먹고 이 에스프레소하고 커피만 계속 마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프랑스 남자가 그렇게 마시면 좀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완전 삐쩍 말라가지고 이제 막 이러는 거였는데 근데 어떤 그 사업이나 그런 걸 보는 비전이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이제 점점 좀 믿었죠. 그래서 이제 조인트 벤처를 하는데 좀 급박하게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이 아직 안 빠졌는데 이 사무실로 들어가서 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이 일단 내놓고 빠지기 전에 이 회사를 들어간 거예요. 전체 저희가 짐을 다 가지고 재고랑 다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 회사가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됐었는데 영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아무것도 없는 무역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조선족 한 명을 두고 얘가 이제 중국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가 없으니까 뭐 미국, 유럽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사실은 법인은 따로 있었지만 사무실을 같이 쓴다는 이유로 이제 이 회사 일을 굉장히 많이 해준 거예요. 근데 밤 12시까지 계속 했는데 나 혼자 남아서. 근데 그때 되게 좋았어요. 내가 열심히 뭘 할 수 있다는 게 좋아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 회사에 이제
저희랑 완전히 비즈니스가 달랐지만 예를 들어서 뭐 동대문에 사입도 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그 제가 나중에는 막 이 사장님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람 밑에 이제 실장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이 동대문에 사입도 가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따라서 새벽 3시에 사입도 한번 따라가 보고 가서 짐을 제가 거기 왜 사입 삼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막 이렇게 짐 지고 막 하는 거. 지게까지는 안 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그 짐 다 들어서 도와주고 막 그 실장이라는 여자한테도 그럴 정도로 되게 친하고 이걸 이렇게 잘 일으켜 보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장이 이혼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꽤 많아요. 꽤 많았는데 이혼을 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서 사업을 또 하다가 망해서 중국에 가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중국 여자를 만났는데 그 중국 여자가 굉장히 괜찮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억대 연봉을 받는 회사에 다니는 그러니까 당시에 5, 6년 전 일인데 그때도 억대 연봉을 중국에서 받았다면 꽤 괜찮은 직업이잖아요. 근데 그런 여자가 이 사장한테 반해가지고 이 사장이 하겠다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이 사장이 이혼했다 그랬잖아요. 그 이혼한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대학생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아들, 딸 그리고 애 엄마까지 생활비를 이 중국 여자가 캐나다로 붙여주는 거예요. 이야. 역시 그 대륙의 마인드네. 대륙이네. 역시 멋진 대륙이야. 여성. 바다처럼 넓은 마음. 그래서 와 진짜 중국이네, 대단하다. 진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대단하다, 생각을 진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 들어가서 이제 약간 이제 다 어리고 뭐 하니까 들어와서 이제 막 엄청나게 일을 하기 시작했죠. 나눠서 일을 하기도 하고 왜냐면 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없기도 하고 시스템이 전혀 안 갖춰 있는 상태에서 거기는 아직도 종이 계산서를 쓰는 거예요. 종이 세금 계산서를.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전자로 바꿔야 된다고 그 시스템 하는 것부터 들어갔는데 기존에 있던 직원하고 저하고 약간 마찰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자기들은 계속 종이 세금 계산서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외국계만 다녔던 사람이고 여기는 완전히 한국의 제조업이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안 맞는 그러네. 거예요. 요즘에는 사실 전자계산서를 많이 쓰는데 네, 그 그렇죠. 당시만 해도 이제 두 개를 좀 같이 쓸 때였나 봐요. 네, 특히나 이제 아직도 동대문에서는 그렇게 쓰기도 할 거예요. 요즘은 거의 90% 이상 전자계산서예요. 아, 그래요? 네, 종이 계산서 안 써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은 저한테 미션을 줬죠. 네가 이걸 다 엎어봐라. 쟤네 말 안 들으니까 네가 좀 해.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격리하는 분은 나이가 한 50대 후반이었고 막 이러니까 제가 또 막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거였어요. 그렇지만 너무 이게 가족같이 항상 사장님이 가족같이? 네. 이제 그 밑에 파트에 젊은 친구들 빼고는 다 이제 아줌마들이 많았어요, 또. 그러니까 아줌마들, 그러니까 여자들만 모아서 그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사장님이 24시간 시도 때도 없이 거기다가 이제 막 출석, 새벽 1시에도 출석 이렇게 장난으로 딱 보내요. 그러면 1, 2, 3, 4, 5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미친 새끼인데? 그런데 잠을 자느라 대답을 못했다. 그러면 그날 점심 네가 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완전 미친 새끼인데? 아, 내가 봤을 때는 그 식비를 아껴보려고 머리 쓴 것 같은 사장님이. 네, 정말 점심을 사게 하는 건 거의 없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게 약간 스트레스는 받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약간이 아니죠. 그게 우지 약간. 새벽 3시에 출석! 그리고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새벽 1시에 이거를 보는 것도 되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 저런 이제 이게 되게 다르구나. 그리고 매일 밤 술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외롭고 혼자니까 강아지 한 마리만 키우고. 그럼 내가 그 강아지가 불쌍해서 주말에는 데리고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강아지랑 둘이 살면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니까 강아지가 너무 불쌍한 거야. 약간 이제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사업자 상에는 이 사장이 항상 그 사업을 한번 망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통장을 못 만드니까 그 밑에 사입을 하던 여자 실장이 사업자 등록증 상의 사장이었어요. 이런 거 위험한데, 이런 거 위험한데. 그래서 그게 실 대표자가 있지만 얘를 이제 내세워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조인트 벤처식으로 돼 있고 제가 일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이 실장은 학교도 잘 안 나오고 자기는 이름만 해놓고 나는 이거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거 마차 자기가 이 회사 대표로 대신 들어가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제 그만두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이제 그만두라고 하고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실장님 안 계시면 회사 잘 안 돌아가요. 그렇게 있어주세요. 이제 저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거는 저한테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자기네 사장하고 그렇지. 둘이 할 이야기지. 네. 둘뿐이 사세요. 근데 둘이 싸우기도 엄청 많이 싸우지만 항상 화해도 잘해. 네, 잘하고 점심 저녁을 항상 같이 먹고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되게 뭐라 그러지?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내서 좀 끈끈했어요. 그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계속 전체 회의를 할 때나 이럴 때, 나는 못하겠으니까 그냥 니네들끼리 해. 난 좀 빼줘, 이제.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한 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직원들이 사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저렇게 한 달씩이나 지금 계속 나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제가 사장님한테. 근데 제가 그렇게 보낸 이유도 사장님이 화분을 딱 사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서 이거 너 가질래?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네 사장님 이것도 좋은데 지금 너무 실장님이 괴로워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그날 저녁이었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출근을 했더니 갑자기 그 여자가 실장이 계단으로 부르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야. 야, 네가 뭔데 사장님한테 나를 그만두라 말아 해? 딱 이러는 자기도 자기가 그만두겠다 어쨌든 해가지고 그냥 빨리 마무리 해주려고 한 건데 또 사장이 그렇게 전달했나 보네 또 그거를. 아니 근데 많이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너무 벙찐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반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나는 누구한테 그런 말을 당해본 적도 없고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된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사장님께서 그 여자분한테 어떡할 거야? 회사 그만둘 거야? 다닐 거야? 또 다녀서 좋겠는데. 그렇게 엄청 많이 달랬어요. 자기 생각처럼 얘기해야 되는데 좀 마차가 그러는데 너 다닐 건지 안 다닐 건지 빨리 결정해 달라는데. 그러니까는 너 일로 와봐 된 거지 뭐. 저도 사실은 내가 그렇게 말을 한 걸 어떻게 알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전달이라도 했으면 다행이야. 뭐였냐면 이 여자가 그 사장님 핸드폰을 직접 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화분도 준다 그러지 나를 이뻐하는 것 같지 자기보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 어떻게 하셨는데 그리고 실장님이 한 달 내내 나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은 사실 통상적으로 회사에서는 그러면 내보내는 게 회사를 위해서도 맞는 거다. 그렇게 나를 붙잡고 회사 그만두고 싶다고 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서 나한테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두 분의 관계가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샤워하고 있을 때 그거 핸드폰 본 거라면 마차님이 무조건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에 제가 당시에 그런 상황이면 너무 화가 났는데 화가 나서 눈물이 나는 거 있잖아요.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열이 받은 이게 아니었는데 네. 내 마음은. 근데 이거를 누가 나를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우리 프랑스 사장님이 한테 내가 막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한국 사장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사장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문을 팡 차고 이러더니 야, 너 당장 들어와! 하고 소리를 빡 지르는 거예요. 그 여자. 그 실장한테? 그러니까 그 여자가 또 막 신경질을 키보드를 탁 던지면서 사장실로 막 들어와요. 그러더니 누가 너한테 회사 그만두라 말해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내 핸드폰 보고 이지랄 떨라 그랬어. 이제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엄청 소리 지르고 막 사무실이 개판이 된 거예요. 막. 그래서 나는 너무 억울하니까 난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 당당했죠. 근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에 사장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넌 아무 잘못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했던 사람이 이 여자한테 설득을 당해가지고 네가 거기서 왜 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도 나한테 네가 그럼 사장 해볼래? 라고 대표이사 할래?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제가 거절을 했던 이유가 이 회사에 이미 빚이 5, 6억이 있는데 저는 그것까지 쓸 생각이 없고 그리고 일단 중국 사무실하고의 관계에서 너무 지저분한 동거하는 게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런 리스크를 안고 싶지 않았지. 그렇죠. 사실 다스처럼 이렇게 튼튼한 회사 하면 얼마든지 바지 사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바지라도. 그렇죠. 근데 여기는 좀 위험한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 잘못 빌려주면 위험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차님이 기본적으로 사내 정치에 속은 거네요. 그 실장이라는 분을 내가 본 적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자기의 어떤 사내에서 위치를 과시하기 위해서 칭얼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 그만두고 싶어. 나 사장이랑 친해. 안 그러면은 저 사장의 약점을 알고 있어. 라는 걸로 해서 나는 이렇게 떠들어대도 안 잘리지롱. 라고 이렇게 과시하면서 너는 나보다 등급이 아래야. 너는 맞아요. 항상 나는 이렇게 그만두고 싶어도 잘릴 수가 없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액션을 했을 뿐인데 마차님이 그만두시려나 보다 진지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아니 근데 그건 진짜 당연한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는 사내 정체를 진짜 몰라서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정할못. 지금도. 그걸 알고 싶지도 않아. 나는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밑에 직원 하나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표님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 모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의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게 맞네. 아니 아까 전에 내가 예상했던 게 맞잖아요. 네. 그 사장님 샤워하고 있을 때 본 거란 말이야. 아니 이거 걸렸네. 그래서 나는 너무 억울한 거. 그리고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 왜냐면 이혼했죠. 중국에 여자 있죠. 중국 여자가 자기 전 부인한테 생활비 대고 있죠. 근데 한국에서 또 바람을 펴? 사자성어 다다익선 그걸 다시 새겨 들으세요. 이건 무슨 사람과 전쟁에도 나와도 믿지 않을 만한 시나리오잖아 이게. 그게 근데 의외로 그분한테 그 사장님한테 배우고 싶네요. 근데 의외로요 그런 게 많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정말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 그 이후로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완전 여기서 조인트 벤처를 보고 다 이제 깨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그대로 발행한 것도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6,300만 원 받을 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진의 35%를 그 회사에 줬다. 근데 우리 이거 M&A 깨졌으니까 너네 이거 다시 마진 40%로 계산해서 다시 끊어줘. 이런 식으로 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귀찮아서 그냥 다 해줬어요. 다 해줬는데 마지막 1,800이 남았는데 그것마저 안 내겠다고 계속 우기니까 그 마지막을 제가 어쩔 수 없어서 대법원 전자촉탁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한 거예요. 제가 작년에. 물어줬어요? 아니, 돈을? 제가 받을 사람이죠. 아, 받았어요? 그걸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재판을 가는 거예요. 소액 재판을. 근데 소액인데 그런 법원에 가는 게 처음이라서. 소액이 아닌데. 1,800. 아니 소액이 아니잖아요. 소액이 아닌데 제 입장에서 소액이 아닌데 2천만 원 이하면 소액 재판인 거예요. 법적으로. 누가 정한 거야? 이거 서민의 마음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한 3, 4년 만에 그 사람들을 처음 보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제가 한 5달 동안 먹는 거 자는 거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분노에 배신감에 뒤통수를 너무 많이 받아 해가지고 아니 내가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그 이 부장도 미친놈이었지만 내가 직접 내 사업처럼 굴렸던 이 회사에 이런 식으로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당했다는 게 그것도 드라마보다 더 엄청난 시나리오로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보이스피싱 당하신 분들이 돈 날린 게 억울한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바보 같아갖고 너무 화가 난다는 못 참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들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마사님 좀 비슷한 것 같아. 야, 딱 정확하게 450만 원의 4배네요. 맞네요. 딱 곱하기 4. 그러네. 기하급수로. 그래서 이제 제가 딱 3년 되는 날 이거를 대법원 신청을 하고 다음 주에 이제 가는데 사실 그 분노가 나는 솔직히 다시 보면 그 분노가 똑같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난 아직도 모르겠는 거야. 눈치가 없었던 게 제일죠. 사실 비즈니스 하면서 비즈니스에서는 내가 100가지를 잘못해도 한 가지를 잘못했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우리가 학교 성적 시험 점수 봤듯이 뭐 그 20문제 중에 뭐 하나 틀렸으니까 95점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조인트 벤처를 계속 했었으면 우리가 그 이후에 대박이 터졌을 때 40% 정도 나눴을 텐데 깨진 후에 저희가 대박을 쳤기 때문에 그거는 살렸어요. 그래서 다행이네. 제가 1,800 그래 안 받아도 좋아. 그리고 지금까지 안 받고 있다가 3년 그 아니 시간이 1,800을 왜 안 받아? 돈이 아니 한두 푼도 아니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자 쌓아놓으려고 1,800원도 이렇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차라리 손을 안 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묻어놨다가 지금에 와서 한번 들춰본 거예요. 왜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괴담에 묻혀가지고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또 무너질까 봐.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하고 진짜 한 거거든요. 이제는 하나 더 예상을 해야 돼요. 회사 생활에서 실력, 뭐 나이, 뭐 여러 개 있지만 제일 민감한 게 사장님과의 정. 그거는 맞아요. 예, 요거 경계해야 됩니다. 항상. 사실 정말 조직 내 정치라는 게 진짜 무섭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뭔가 내가 당신보다 낫다는 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명을 하려고 해요.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해서 그냥 사람들이 내 앞에서 이렇게 막 떠벌리면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에 대항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떠벌리는 걸 넘어서 나를 파괴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사내 정치에서는 이렇게 내 스스로가 사내 정치에 어떤 욕망이 있으면 뛰어들면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냥 제3자의 입장에서 그냥 그 말을 전하지 않는 호수 같은 사람이 돼야 돼. 누군가가 나한테 누구 험담을 하잖아요. 그냥 듣고 말아야지. 알아야 돼. 그 사람은 험담을 하는 이유가 이 말을 전해달라는 거거든요. 누군가한테. 그래서 그 소문의 진원지가 내가 되도록
그래서 이 얘가 나를 음해하고 다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마차님 좀 삼국지를 다시 10번 다시 한번 읽으셔야 될 것 같아. 그게 인간사의 모든 게 다 나오더라고. 진짜. 나도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 편법이 나오고 반칙이 나오고. 그러니까 약간 원칙주의자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고 내가 할 일 잘하면 되고 할 줄 알지만 막상 저도 개그하거나 이거 하면서 느낀 건데 달라요. 나랑 맞아요. 약속한 대로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야, 회사 불만사항 다 얘기하기로 하자 하고 이제 손 들고 하나씩 얘기하기로 하자 약속했단 말이에요. 손 들고 이런 거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들어 나머지 애들이. 분명히 들기로 했는데. 이런 일도 너무 많고 매니저가 너무 잘못하는 게 많으니까 우리가 회사 여기 사장님 만나가지고 다 얘기하자. 또 갔어. 또 얘기를 또 해요. 왜냐면 우리끼리 불만 다 얘기하니까. 사장님 만나서 얘기할 때 다 얘기하기로 했는데 또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사장님만 나한테 이리가 회사에 불만이 많구나. 그러니까 우리끼리 있을 때는 막 하는데 막상 딱 그 중요한 순간 있잖아요. 발언을 해줘야 될 때 약속을 안 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성향이에요, 성향. 그래서 나도 이제 좀 조심해야겠다. 근데 쉽게 고쳐지지는 않는데 이제 그런 애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사내 정치는 물론 큰 회사에서는 알겠어요. 내가 이 부장을 한번 쳐보니까 사내 정치는 그런다고 쳐. 근데 나는 그 사장과 실장의 관계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고 정말 의리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기 나는 때문에. 딱 처음에 그걸 의심하거든. 난 무조건 그거부터 의심해요. 나는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내 왜냐면 주위에도 없었어. 사장님의 핸드폰을 봤다라는 것부터가 내가 장소도 거기가 맞을 거야. 사장님 샤워할 때야. 대단하네요. 그런데 지가 봤는데 뭐 화분을 준다느니 하니까 또 열받은 거지. 근데, 이제 마차님께서 규모가 작으면 없을 거라고 생각도 하셨다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대여섯 명이 있는 데서 거기에 제가 된통 당해가지고, 안 믿어지실 거예요. 목사들 사이에서 그렇게 있다는 게. 3명 이상이면 다 똑같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마차님. 그래서 마음. 나중에 생각을 한 게 사업을 하는데 돈을 정말 잘 벌 수 있는 그런 것보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게 훨씬 중요하구나. 그게 훨씬 스트레스를 덜 받는 일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차님은 직접 사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약간 사장 스타일로.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이 또 그렇게 삐딱선을 타면 진짜 힘들죠. 더 힘들죠. 그래서 제가 사람 뽑을 때는 3개월씩 걸려요. 예, 그게 더 힘들어요. 밑에 사람이 휘저어버리면 더 힘들죠. 마차님도 그러는 거 아니야? 화분 보내줄까? 반대로 됐어. 반대로 되고 화분 보내줄까?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법원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종류의 재판 해보신 분들은 팁 좀 주세요. 그래. 네. 그 판사 앞에 가면 제가 그 소액 재판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실망했어요. 5분도 안 걸린다면서요. 그 사무실에 길쭉한 사무실 앞에 사람들이 쭉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 들어오세요 병원처럼 누구 들어오세요 하면은 변호사하고 이제 제가 온 거고 피고가 들어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채권자하고 채무자하고 같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판사가 이제 그 제출한 그 신청 서류 이렇게 확인하면서 뭐 원고 이렇게 확인 맞습니까? 그러면 뭐 채무자는 인정합니까? 이렇게 몇 번 확인을 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인상을 좀 남겨야 돼. 제가 저 돈 때문에 얼마나 어이씨. 막 울어야 돼요. 아니, 단기적으로 연기 학원을 좀 가가지고 눈물 연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찰나예요. 이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법원 그 직원이 누구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들어와서 따각따각 들어가고 앉아가지고 재판석이 아니라 일반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에 긴 의자 가운데 판사가 앉아 있고 이렇게 우리 데스크처럼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앉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로 물어보면서 이게 이렇게 사실 확인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피해를 받는지 짧은 문장으로 짧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잠깐 지금만 할까? 지금 판사님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제 이야기하지? 망설이는 순간 다음 하고 지나가 버려요. 시간이 없구나. 굵고 임팩트 있게. 무조건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흐름을 깨면서 제가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800 화이팅! 자, 여러분들은 괴담하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십니까? 네, 네버엔딩 스토리였습니다. 에서 밥 먹다 쓰러졌다. 이게 맞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인들도 사실 이것만으로도 재조사를 해야 돼. 이거 쇼 아니냐? 이게 수사방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권 PD가 참 제대로 지금 짚어봤는데 우리 한국 사회는 그게 중요해요. 윗사람에 대한 A를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제가 볼 때는 그 떡밥을 던진 거야. 나 오래 못해 수사. 그리고 바로 구속시키면
한국적 정서에 맞지 않아 검찰이 약간 좀 고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세도 많으시고 그런 측면에서 측은지심을 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아마 내일 제가 볼 때는 휠체어로 타고 갈 확률도 좀 있고 안타깝다 진짜. 안타깝죠.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은요. 이 이상득 씨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었고 고령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분은 굉장히 정정한 편인데 제가 아는 어떤 전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 있죠. 살인사건 났었던 부분. 그분도 가해자분이 80이 넘었는데 구속수감됐어요. 뭐 이상득 씨라고 뭐 구속수감 안 될 이유가 있나요? 죄를 졌으면 증거인멸의 여지가 있으면 이건 뭐 구속수감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포스코 건도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원래는 구속 사안인데 고령의 병이 있는 걸로 지금 풀어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득은 나 최대한 아파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계속 해줘야 돼요. 쓰러진다고 하는 게 이런 거 있잖아. 푹 쓰러진 뒤에 정신이 멀쩡해. 쓰러지고 그 인증 한번 남겨주고. 사실 병원에 가면은 특별한 지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력이 세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서 비슷한 거 하나 끊고 그래놓고 이 사람 검찰에 가가지고는 짧게 난 출석했어 정도의 이야기만을 남겨두고 나오게 되면 검찰은 수사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하고 그러면 최대한 이명박에 대한 수사도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연 전략, 이상득 이하도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상득 씨가 최근에도 언론에 보면 막 부축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 아픈 거를 계속 밖으로 사인을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지금 남자, 여자 뭐 약간 차이가 있지만 80 정도라고 되지 않습니까? 이상득도 사실은 80 조금 넘은 굉장히 정정하고 사실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젊어요, 아직. 요즘 그렇습니다. 80은 나이도 아니지. 그렇지. 팔팔하게 막 날아다니고 테니스 치고 하잖아. 근데 어쨌든 이상득이 과거 사람인 건 맞아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과 검찰은 동정을 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MB가 그만큼 국민한테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 죄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상당한 죄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 1%도 좀 동정론이 좀 일지 않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그래서 강도 높은 수사를 좀 해야 된다. 그래야만 붕괴된 국민들의 자존감을 좀 살려줄 수 있다. 얼마만큼 MB 때문에 많은 것이 붕괴가 됐고 사실은 제가 박근혜를 굉장히 사랑했잖아요. 우리 예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박근혜를 이렇게 망치게 만든 장본인도 MB거든요. MB부터 모든 부정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 특활비 활동도 MB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MB가 적폐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사는 강도 높게 해달라라는 것이 지금 국민 80%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상득은 그렇지 않아도 그런저런 게이트 비슷한 거에 많이 얽혀 있잖아요. 국정원 돈도 돈이고 어떤 집단으로부터 어떤 돈을 받았는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실제로 그 정도로 비리 부패 구조의 핵심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상득에 대한 수사가 늦어지면 이명박은 그만큼 시간을 번다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동영 다스 부사장의 통화 내용이 우리 방송으로도 이미 나갔습니다만 일파만파예요. 충격이었습니다. 실제로 말하는 것들 족족이 누가 봐도 그런 거예요. 서로가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 뉘앙스로 다 나와요. 이상은이 바지 사장이고 이동용도 거기에 이제 그런 거 있잖아. 사실은 건물주가 자기 집 아래 1층에다가 원래 장사하던 사람들 쫓아내고 커피숍 차려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바지 사장인 형님인 이상은이 자기 아들 어디 갈 데 없는 놈 꽂아서 이제 막 부사장 시키고 막 했어. 근데 사실은 실소유주인 이시영이 이제 치고 딱 들어오면서 뭐 그런 식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빠르게 이시영 체제로 바꾸고 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조언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요. 이상은, 이상득, 이명박 이런 어떤 서열상에 있어서 가장 돈 많은 이명박의 자식을 자기 원래 주인인 사람이 자기 꽂아 놓으려고 보니까 지금까지 대리해서 다스를 끌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들이 이렇게 쫙쫙쫙쫙 나와요. 녹취록 한번 또 읽어볼까요? 아버님, 이상은이죠. 아버님이 시영이하고 MB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MB하고 좀 다치지 않기 위해서 좀 천천히 승진해라. 천천히 승진해라. 그 맞는 말이었어요. 다음에. 나도 회장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런 꼴을 당하니까 내가 울분이 터지지만 이 얘기를 회장님한테 하지 못하는 게 마음이 아프다. 어차피 희생하는 거잖아. 회장님도 희생했잖아. 우리 느낌 그대로예요. 예. 신 감사가 솔직히 말해서 시영이 편이지. 잠깐만 여기서 정황이 이제 필요해요. 네. 신학수라고 하는 다스의 감사가 이 동령한테 사표를 보내요. 너 나가야 되겠다. 출퇴근 버스 관련된 그렇죠, 비리 그렇죠. 혐의로 돈 받은 혐의로. 신 감사가 솔직히 말해서 시영이 편이지. 내게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이런 표현 거슬리실지 모르겠는데. 거슬리네요. 벌써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신비볼 졸라 거슬립니다. 아, 네. 마차님한테 한 방 먹었습니다, 지금. 아니, 가끔 먹더라고, 방송 들어보면. 네. 그런데 국수를 한번 시키거든요. 나는 무기가 있지. 알았어, 방송 끝. 그래서 그 마이크를 컨트롤 타워를 돌아가면서 하자고. 거슬린다는 걸 말 꺼내기도 전에 지금 이렇게 1분씩 잡아먹으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어? 무슨 말을 갖고 거슬릴지 모른다 그랬냐면, 사투리 쓰려고 그랬어요. 허벌나게 추운 날. 진짜 날씨가 허벌나게 춥네요. 경상도 말로는 허벌나게를 뭐라고 해요? 억수로. 억수로 맞겠다. 억수로. 우리 동네에선 전나게. 그 추위를 뚫고 이 방송실에 도착하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유명정님. 안녕하세요, 유명정입니다. 예. 유명정님이 없는 며칠 사이에, 야, 유명정의 그 역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많이 느꼈어요. 빵을 사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 아, 참, 그것이 아닌데, 참, 허벌나게 웃기셨어요, 지금. 자, 다음에,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마차님이 방송에 안 나오면은, 왜 안 나오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팬들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또 요즘 새날을 예청하는데, 보니까 마차님이 중간중간에 재밌는 잘해요. 멘트를 많이 날리시더라고. 잘하는데 바쁜 사람을 또 불러다가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애청자분들의 열화와 같은 상황? 그러니까. 사인 100장 해드릴게요. 이따 남으세요. 등에 해주세요. 자, 그리고 소개하기 전에 뛰어나오는 저 목소리가 정말 싫다, 진짜. 신비데이. 자, 신비님 오셨습니다. 존나게 신비한 짱돌 신비입니다. 목소리가 제일 좋다 하죠? 그렇죠. 네, 소문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목소리가 특색이 있다고 하대. 희한한 걸 주워 들고 와가지고. 뭐 아니, 특색이 무슨 특색 있어요? 광주시청을 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둘이 대화를 하는데 시청 공무원이 혹시 새날의 신비 예 맞습니다. 고객 진짜요? 예,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를 저도 가끔씩 당하는데요. 약간 소름 끼쳐요. 내가 전에 무슨 말 했지? 그 생각부터 떠오른다니까. 저는 진짜,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지하철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말을 안 해요. 부럽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갈 일이 없어가지고. 목소리가 그런가 봐요. 하긴 뭐 신비님하고 제 목소리 헷갈린 사람도 있고. 제일 기분 나쁜 건 그런 거지. 내가 한참 지나고 있는데 새날에 나한테 신비님 하면 정말 알맞네. 정말 제가 추억적인 거지. 신비님 생긴 것도 잘생겼잖아요. 특별하게 생겼어요. 근데 신비님은 그래도 우리 관계에 있어가지고 나보다 좀 더 연상이고 그러니까. 아, 제가요? 아니 잠깐만 형이라고 불러봐 시켜 그럼. 푸른나무 형. 제가 88년생이에요. 근데 목소리 비슷한 거로는 정민님 있잖아요. 예. 최정민님은 나한테 말도 못해.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씀드렸죠. 특정한 주파수 음역대의 목소리 구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런 분들한테는 신비가 나오는 건지 푸른 나무가 나오는 건지 내가 옛날에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지가 말하고 지가 답하더라는 거야. 에이 참. 자, 알겠고요. 세 분과 함께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상득 씨는 일어날까요? 과거 정적을 봐서는 일어나죠.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26일 날 어쨌든 분명하게 검찰에 출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 검사들의 조사를 대비 훈련을 하고 있지 않냐 하는 지금 소문이 돌고 있죠. 아마 침대에서는 일어나시겠지만 아마 그 관례로 보면은 또 휠체어에 앉아서 하얀 마스크 끼고 출두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동생이 서울시도 하나님한테 바쳤는데 믿음으로 일어나서 걸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픈 거는 사실 좀 천재지변 같은 게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6일 날 나오긴 나와. 왜 안 나오면 더 나쁜 놈으로 욕 바가지를 먹을 거 아니에요. 나오는데 내가 아파가지고 그것도 갑자기 기절 비슷한 거 해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갔어. 그래 놓고 나서 나오면 검찰들이 그 사람을 왜 보통 이런 정치인들 보면 고강도 조사라 그래서 막 15시간, 20시간 이렇게 조사하잖아요. 그걸 못하니 이렇게 되면 이제 아프다는 핑계로 나와가지고 눈도장만 찍고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딜레이 시키려는 전략이죠. 그런데 이상득이 죄명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yes, no 하면 끝이에요. 예. 특활비 받았니? yes. 돈 어디서 났니? MB가 줬어. 구속.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바로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정상 참작이 여지도 있네요. 그렇게 인정하면 구속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병원에 밥 먹다가 모처 식당에서 밥 먹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지인들이 인공호흡하고 지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알려지는 바에 의하면. 아프신 분을 가지고 고령을 이렇게 지랄이 뭐예요? 저도 지랄이. 아파요. 지금 염증 생겨 죽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 기사가 두 개예요. 뭐 식사 도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응급실로 갔다 이게 있고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서 발견이 됐다. 뭐야 이거?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인가 진짜? 그러니까 쓰러질 예정으로 채널 A한테 미리 통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두 개였다는 거죠. 시나리오. 그러니까 처음에 기사는 집에서 쓰러졌다는 기사가 또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집에 식당 그건 안무개하고 동영이 문제니까 이 건은 이 부사장이 사표 쓰면 되는 건데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기분이 좋겠어? 다음에요. 사촌 동생. 이시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촌 동생이. 네. 사촌 동생이 이동형. 형을 해코지하고 형을 나가라고 해도 내가 똑같은 놈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당장 내가 나갈 순 없는데 내년 몇 년 걸려서 나가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 분명히. 밖에 나가서 뭘 해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쫓아내야지 지금. 그러니까 이 녹취록의 정황을 보면 확실하네요. 이상은 이동영 이 라인을 내치고 이명박 이시영 라인으로 갈아치기 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너무 급하게 무리하게 추진하고 들어오니까 오히려 이동영이가 충고하는 거네요.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면 탈락. 그러니까 신기한 게 그렇지 않아도 저 자리를 비워줘야 이시영이 막 들어가고 이러는데 마침 이동영이 그 비리 부주에 하나 걸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딱 좋은 타이밍이 돼서 나가라는 압박을 주니까 지금 통화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막 억울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읽어온 것인데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때 이 녹취록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단서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다스의 원래 종잣돈이 도곡동 땅 1000평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도곡 땅은 사실은 이상훈과 처남인 김재정 씨의 공동 명의로 돼 있었고, 이게 지금 증명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다스에서 이시영이 본격적으로 주인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동형이 추락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 과정에서 이제 비애감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야, 이럴 수 있는 거냐? 우리 아버지도 희생했는데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적어도 도곡동 땅 다스의 종잣돈이었던 도곡동 땅 1000평, 이거에 이상훈과 김재정이 사장이 아니라면 이상훈과 김재정이 어떻게 이 도곡동 땅을 매입하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이 매입 자금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밝히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검찰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시기만 저는 저울질하고 있고 확인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이 녹취록이, 그래서 제가 충격이라고 얘기했던 말은 이 녹취록 자체가 이상은이 회장이 아니라는 거를, 주인이 아니라는 거, 다스의 주인이 아닌가를 증명하는 것이고, 그러면 역으로 추적해서 도곡동 땅이 이상은 거였는데 그럼 이걸 종잣돈으로 다스를 만들었는데 왜 이동형이 길을 못 피는 거냐? 아버지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있었다면 여기 이상은의 출처만 밝히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합니다. 다스 지분이 이래요. 이상은이 지금 현재 47.26%고요. 그렇죠. 50% 이상은 주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김재정한테 상속받은 권영미가 있을 것이고요. 등등 해서 지금 실제로 가장 대주주가 이상은인데 이렇게 정황들을 보면 확실해.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야. 근데 문제는요, 이게 법적으로 증거가 되진 않죠. 녹취에 있어서의 불법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녹취에 있어서의 불법성은 뭐 이거는 재판정에서 판사가 가려주는 거지만 검찰은 당연히 수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들이밀었을 거예요. 또는 소수로 활용할 수 있고. 소수라고 해서 뭔 말인지 했네. 소스. 다름 안 돼. 이동형이 그 검찰에 출석하면서 한 얘기가 있죠. 우리 아버지 거에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 검사가 바보가 아닌데 그것도 들었을 거예요. 뉴스로 봤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두 개 놓고 어떤 게 맞아?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 거 맞아요라고 했으면 제가 신뢰를 하겠는데,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거든요. 네. 생각한다. 아버지 거라고 하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아버지 거라고 하면 되는 건데, 이거 여기서부터 거짓말이 되는 거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김재정 씨 아내가 지금 23.60%를 갖고 있는데 이거 돈 어디서 났냐 물어보면 돼요. 이미 게임 끝났어요. 제가 볼 땐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김재정 씨 아내가 23.6%를 가질 수 있게 됐는지 출처만 밝히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김재정이 그걸 어떻게 갖게 됐는지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런 얘기인 것이고, 나머지 뭐 청계재단하고 김창대의 동창이 가졌는데 이 녀석도 너 4.20% 어떻게 가질 수 있냐 이거 물어보면 이게 굉장히 간단해요. 자금 철저라는 게. 그래서 이미 제가 볼 때는 검찰에 모두 다 확보됐다. 저는 구속
이명박의 구속의 시간 조율만 남았다. 그리고 그 모양새만 갖추는 데만 이제 됐다. 이런 겁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좀 더 그림을 크게 보고 있는데요. 검찰이 거기까지 저처럼 이렇게 음모론을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다스 대부기공이 만들어진 당시에 현대그룹에서는 계열사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가의 누군가가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사장이나 실소유주로 되어 있는 회사로 만들어서 하청업체를 만들어서 시트를 생산하게 하려고 준비를 한 겁니다. 사실은 현대그룹 차원에서. 그런데 이 중간에 있었던 일이 전혀 안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관계자가 이명박이라고 의심되는 사람 빼고는 다 죽었어요. 이미 세상에 없어요. 현대그룹에서 그 회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죽어서 사라지고 사람들이 증언할 사람이 없어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현대그룹 차원에서 진행하던 것이 이게 갑자기 대부기공이 현대그룹 거가 아닌 전혀 다른 별개의 단독 회사로 설립이 돼요. 빼앗았다. 오, 그러니까 이제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2016년 다스 내부 상황은 복잡해 보입니다. 이상은 회장의 아들 동영 씨는 협력업체 리베이트 수수 문제로 궁지에 몰렸으면서도 대표의 꿈을 버리지는 못한 듯 보입니다. 내가 총괄해서 대표이사로 가는 거를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좀 사단을 그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인 거야, 분위기가. 하지만 다스의 실권은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가 다 틀어진 상황. 시간이 지날수록 버티기 힘든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을 털어놓습니다. 형도 버텨야 되잖아. 근데 회장님이 살아계신데 형이 나가게 되면 너도 입장이 곤란해지잖아. 시영이는 저렇게 나가지. 이쪽에서는 나를 없애고 싶지. 타격을 줘야 회장님도 순수하게 말 들을까 싶어서. 대표는커녕 현재의 자리를 지키기도 버거워 보이는 데다 시영 씨 측이 자신을 강등시키는 것도 모자라 아예 쫓아내려 한다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제 문제는 형이 총괄 부사장으로 있는데 강등시켜가지고 뭐 정호영 밑에서 이제 아산으로 보내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다들. 자기들끼리 세 명이서는. 실제로 이 통화 넉 달 뒤 동영 씨는 총괄 부사장에서 부사장으로 강등된 데 이어 다스의 아산 공장으로 밀려났습니다. 벼랑 끝에 선 상황, 아버지 이상은 회장을 마지막 보루로 삼으려 애쓰지만 회사 내에서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아버지에 대한 연민도 함께 묻어납니다. 회장님한테 내일 내가 찾아뵐 거야. 아무한테 안 하고. 회장님 의견이 중요하잖아. 아무리 뭐 필요 없는 의견에도. 전화통화에서 나타나는 동영 씨의 말에선 다스 최대 주주의 아들이나 고위 임원이라기보단 당장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이의 초조함이 묻어납니다.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부인한 지 10여 년. 이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세간의 시선을 의식해 다스를 직접 넘겨받는 대신 제2의 다스를 키우는 방식에 우회 상속을 하고 있다는 의혹은 거셌습니다. 이 회사가 바로 2015년 시영 씨가 만든 SM입니다. 그런데 녹음 파일엔 SM이 다스의 핵심 부품 업체를 인수해 덩치를 키우는 과정에서 SM이나 시영 씨 개인 돈이 아닌 다스 자금이 쓰인 정황이 드러납니다. 은 SM에서 인수한 걸로 하고 자금은 다스에서 나갔다 그러던데. 넌 그거 어떻게 알아? 직접 들었습니다. 김진 총괄부사한테. 제가 이제 이동영 시영 씨 개인 회사엔 거래 물량이 몰리는 반면 동영 씨의 회사는 물량 확보를 걱정해야 하는 정황도 드러납니다. 근데 SM의 물량은 어느 정도 뭐 가고 우리가 뭐 고모부니까 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물량이 맞는 건 안 맞는 문제. 그거는 중요한 거는 형이 자리가 보존될 때 되는. 시영 씨가 쥐고 있었던 건 다스의 자금줄뿐만이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직원의 복직 여부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지 말고 자신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문제의 결정권자가 시영 씨라는 게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볼게요. 지금 요청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나한테 좀 얘기해. 나도 전에 자꾸 들어가지고 뭐가 사실은 제대로 된 내용인지 내가 사실 혼란이 좀 있다고요. 이 사람 얘기하는 거 틀리고 저 사람 얘기하는 거 틀려가지고 정확하게 그럼 나한테 얘기 좀 해줘봐요. 힘을 가진 또 다른 인물로부터 복직을 약속받았다고 하자 단칼에 말을 자르며 안 된다고 말합니다. 현장이고 어디고 복직이라는 게 또 그 복직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스 내 실권을 쥔 시영 씨. 힘에 눌린 사촌형 동영 씨의 말 속엔 한탄이 묻어납니다.
이동형으로서 풀빵 장사라든 닭고야끼를 팔든 뭐 시내가에서 우리가 옷가게를 해든 둘이 형 그러면서 웃으면서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 갖다가 동정하고 사람을 갖다 이동형 다스 부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가족 중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된 육성 녹취 파일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시영 씨가 회사의 실질적인 오너다 이런 식의 취지로 말씀하신 게 이제 보도가 쭉 나왔는데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앞서 이 부사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다스 지분을 갖고 있는 이상은 회장이 회사의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스 관계자 녹취 파일엔 이 전 대통령과 이시영 씨가 다스 실소유주로 법적 소유주인 이상은 회장과 자신에겐 실권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검찰은 이 부사장을 상대로 수십억 원대 불법 자금 조성 혐의를 조사했고 이 부사장은 조사에서 대부분 사실관계를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청업체를 통해 이 돈을 만드는 과정에 이상은 회장,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도 검찰은 추가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또 다스의 최대 주주였던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의 부인 권영미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권 씨를 소환해 최대 주주 지위를 내려놓은 배경 등을 조사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니면은 이제 명의를 빌려줬다든지 명의를 빌려줬다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더 커요, 사실은.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게 이 다스라는 회사는요. 2017년도에 세계에 한 700만 대 이상을 팝니다. 전 세계의 차를. 그런데 여기서 승용차 비중을 그러니까 현대기아차가 판매한 차 중에 최소로 승용차를 한 반 정도만 잡았다고 봐도 다스는 이제 승용차 시트를 제조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한 3,400만 대 여치를 납품을 했다는 얘기예요. 다스가. 엄청난 회사거든요. 사실상 대기업이지. 예, 주진우 기자의 말에 의하면 현대기아차의 승용차 부분 시트 납품량의 90%를 책임진다고 그래요. 독점이네 거의. 뭐. 독점이에요 거의. 이것도 전 조사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큰 고리로 봤을 때 대북이공이 만들어진 단계 그리고 그 현대기아차가 왜 이렇게 일감을 몰아주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하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있었죠. 고환율 정책. 그래서 우리나라 수입업체들은 거의 다 망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환율 때문에. 그런데 이때 가장 큰 특혜를 본 게 삼성과 현대그룹입니다. 그러면서 수출이 막 날개를 달고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매출이 늘어나면서 덩달아서 다스도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해외에 이제 미국이 직접 투자를 하거든요. 공장들을 지으면서 다스도 중국, 미국, 유럽 이렇게 다스가 똑같이 공장들을 짓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90%를 납품을 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검찰이 좀 더 이걸 더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법인, 체코 법인, 브라질 법인, 미국 법인, 터키 법인, 인도 법인. 거기가 현대자동차 제조 공장이 있는 그렇죠. 곳이에요. SM도 지금 다스가 협력사도 인수했고 그다음에 DMI도 2017년에 인수했죠. 그러니까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새날 초창기에 할 때 우리가 MB 털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MB가 마지막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대기업이다. 그 완성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지금. 그러니까 통치자 대통령의 마지막 꿈은 재벌이다. 근데 이젠 다 온 것 같기는 해요. MB를 부를 일만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다스 관계사를 지금 2주일 사이에 2번 털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다스도 다시 한번 털었고, 방송은 오늘이요. 다음에 납품업체 금강 등의 사무실을 털었고, 다스 강모 사장의 자택을 또 털었고, 그 다음에 처남댁 아까 말했던 김재정의 부인 권영미의 자택도 털었고요. 그렇죠. 이 정도 털었으면은 더 이상 털 게 뭐가 남았지? 다 털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스와 관련해서는 다 털었죠. 네, 다른 거는 이제 다른 범죄들은 아직 많이 남았고요. 특활비 같은 것도 아직 멀었죠. 근데 어쨌든 다스와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이 게임 끝. 왜 그러냐면 재판부가 압수수색 영장을 내줄 때 근거 없이 안 내주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게 정쟁화하려고 하는 자유한국당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을 거란 말이에요. 검사들이. 그렇다고 치면 이제는 팩트 중심으로 다 체크가 됐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
또는 증거를 입수하는 과정만 남았다. 그래서 지금 좀 빠르게 판단한 사람들은 다음 주가 디데이 아니냐라고까지 예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시 뭐 정리를 한다면요. 다스의 관계사를 도느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금강 같은 경우도요. 김재정의 부인이 현재 금강의 최대 주주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하청업체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얘들이 이런 방식이잖아. 다른 사람 차명이나 이런 걸 끌어다가 하청을 주는 것마저도 다 지들이 다 해먹어버리는 상태. 그러니까 사실은 관계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계열사인 이런 상태인 경우잖아요. 그래서 금강이 MB 비자금의 저수지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바로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외부에서 돈을 그런 식으로 자금 세탁해가지고 다시 뭐 다스로 보내주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MB를 소환하기 위해서 모든 그림에 필요한 모든 걸 다 맞춰놓고 이제는 검찰은 이제 팀이 다르잖아요. 다스 수사하는 팀하고 지금 특활비 수사하는 팀하고 다른데 두 팀이 조율하는 일만 남았다고 봐요. 근데 올림픽이라는 변수 때문에 조율하는 것밖에 안 남았다. 그 사이에 막 부르긴 좀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관련돼 있을 만한 곳, 티끌이라도 나올 만한 곳은 다 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스라는 회사가 얼마만큼 무시무시하게 확장을 했던 회사냐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 같아요. 많이. 작년 우리 2017년도에 다스 계열사 중에 그 시트 프레임을 제조하는 디모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게 다스에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하던 회사거든요. 이 회사를 100만 원에 인수를 해요. 이런 식으로 아마 금강도 그냥 가만히 이 상태로 그냥 지나갔었으면 올해나 내년쯤 되면 뭐 한 1,000만 원 정도에 인수하고 이렇게 그냥 완전 계열사 해버리는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차명으로 다 자기 건데 아예 그거를 이제 이시형 중심 체제로 해가지고 그렇죠, 예. 진짜 계열사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대기업으로 만들려고 한 거죠. 사실은 이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제가 언젠가 우리 방송에서 포항 갔다 왔다는 경주 시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주에서 굉장히 경주 시민들이 MB 형제들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경주의 모든 돈을 MB 형제가 다 빨고 있다라는 소문.